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60일 합격 파트 3 회계 파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이욱희라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파트 1, 파트 2 열심히 공부하셔서 무사히 합격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파트 3 회계학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빠른 시간 내에 CIA 시험을 전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파트 3 회계할 부분도 역시 파트 1과 파트 2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트 1이나 파트 2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암기 과목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은 파트 3에서 회계는 아무리 암기를 해도 좋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즉,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점수 맞기가 힘든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계가 전공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암기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잘 논리를 정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와 논리가 잘 병행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재는 역시 주교재는 그레인 교재입니다. 그레인 교재. 그런데 그레인 교재의 파트 3 회계학 부분에서는 특히 회계학이 총 6챕터로 되어 있는데 9, 10, 11, 12 이 네 챕터는 사실 번역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공부할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또 틀린 용어로 시험을 볼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정오표는 저희 홈페이지에 정오표는 네 챕터에 대한 정오표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레인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꼭 정오표 참고하시고 제 책을 뭐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거의 뭐 인쇄비 정도 받고 제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책을 꼭 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변에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좌 구성은 역시 챕터별로 제가 이제 이론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CBT 모의고사를 제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CBT 모의고사가 거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는 그런 시험과 비슷한 환경을 되도록이면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현장 감을 많이 느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렇게 CBT 모의고사를 구성해서 제공하니까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 방법 역시 60일 이내에 속전속결 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계학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트 3가 조금 길어지는 감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조금 더 걸리더라도 뭐 경영학이라든지 IT 사실은 열심히 암기하면 되는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회계학에서 조금 늘리시는 그런 전략을 택하셔야 될 거고요. 다른 그런 파트 1, 2, 그 다음에 경영학, IT와 달리 역시 개념, 용어, 제도, 절차 이런 걸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파트 1이나 2 다른 과목에서는 여기서 이제 반복 학습을 말씀드렸는데요. 회계학은 반복 학습보다는 이렇게 논리를 정립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회계학은 처음엔 공부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논리를 구성해 놓으시면 회계학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어떤 책에는 많이 두고 있는데요. 사실 길고 복잡한 계산 문제는 절대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없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시험장에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계산기를 활용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나오는 계산 문제는 사칙연산 수준이다. 조금 머리가 아직 녹슬지 않으신 분은 거의 암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계산 절차를 통해서 답을 산출하는 문제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복잡한 문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 풀어보시고 논리를 이해하는 데 만족하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습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시험하고 달리 60점만 합격해도 되는 그런 시험 같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80점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점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파트 1, 2에서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는다면 80점 맞기는 힘들다.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분들을 상당히 주변에서 저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는 꼭 논리만 잘 잡자. 복잡한 문제는 안 난다. 그리고 제가 꼭 암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 암기하시고 이해해 달라는 부분 꼭 이해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이유키 회계 원리를 검색하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한 2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독하실 필요는 없고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논리만 거기서 잘 캐치하시면은 CIA 시험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 강의는 9장부터 14장까지 총 6강에 걸쳐서 책에 이제 써 있고요. 사실은 분량으로 보면 책의 반 정도 됩니다. 책의 반. 회계학하고 IT하고 경영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반 정도가 차지되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재무회계 개념, 그 다음에 고급 회계. 벌써 어떻게 되나요? 요건 이제 거의 이 한 챕터가 회계 원리의 한 장입니다. 한 권. 회계 원리에 있는 내용의 한 권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발췌했다. 또 플러스 중급 회계에 있는 내용까지도 거의 9장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회계까지 나온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급 회계,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게 회계학과에서 배우는 회계학과 관련되는 상당한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챕터에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관리 요거는 회계학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재무관리 영역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경영학의 재무관리까지 12장 역시 자본구조와 예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세, 세금 문제까지 나오고요. 이전가격 결정, 의사결정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가계산 시스템. 그래서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재무관리하고 원가관리회계의 중간쯤 되는 그런 영역들 상당히 많은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입 대비 사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재무회계의 개념과 기본 원칙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11챕터입니다. 11챕터.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회계의 원리와 회계 약속과 회계 논리. 제가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요걸 잘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개념들을 잘 따라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계의 원리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계의 논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만 분계를 하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답을 체킹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분계를 무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분계를 연습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회계의 거의 90% 이상이 분계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찬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제 퀴즈 회계 원리 그리고 그런 중급 회계 이런 내용들을 총 집약을 해서 회계의 약속과 회계 논리라는 챕터를 하나 추가로 넣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해보죠. 자, 회계. 여러분들이 회계 하면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대부분 어때요? 회계 머리 아파, 복잡해. 나 잘 모르겠어. 다른 건 다 하는데 회계하기 싫어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고요. 자, 어쨌든 회계라는 게 논리만 하나 잡아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왜? 그냥 논리대로 그냥 쭉 흘러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회계의 목적, 모든 학문이 어떤 학문을 막론하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회계의 목적, 회계는 왜 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져서 그 논리를 한번 우리가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목적은 뭐냐면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회계라는 게 뭐다?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 그것을 써먹는 사람한테, 유용한 사람들한테 그 정보가 유용할 수 있도록 써먹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정보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돈하고 관계된 그런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거와 관련돼서 유용한 정보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정보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제공하는 과정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그냥 공시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보의 생산 과정이 문제다. 정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할 거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의 생산 과정이 문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보의 생산 과정 그러면 이제 부기라고 우리 이제 옛날 상업 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상업 부기, 공업 부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뭐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어쨌든 정보 생산 과정이 부기다. 이 부기가 뭐냐면 북키핑입니다. 북키핑. 즉 장부를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부기라고 하고요. 부기. 그것이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문제에 나오는 게 80% 이상이 정보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왜? 그 생산된 정보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냐 안 하느냐의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잘 생산해보자.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를 누가 써먹을 거냐, 정보를 써먹을 거냐, 그것이 바로 이제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정보 이용자가 아닌 것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아닌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분류 기준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정보 이용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다 이용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요새 영끌에서 부동산도 사시고 또 부동산은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좀 벌자 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재무정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어느 주식에, 어느 회사에 투자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기업에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그런 채권들은 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주주나 채권자들도 당연히 회사의 정보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영진도 보고요. 정부에서도 보죠. 왜? 세금을 잘 내는지 또 얼마만큼의 내가 세금을 받아야 될지 진짜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이것밖에 안 나는지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보기도 하고요. 직원들도 보죠. 왜? 특히 노조에서 열심히 봅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주세요. 보너스 많이 주세요. 또 이렇게 해야 되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정보를 이용하고요. 고객들도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ESG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잘 지키는 그런 회사에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거야. 이렇게 또 공급업체들도, 벤더들도 보는 거죠. 왜요? 저 회사에 내가 물건을 공급해서 돈을 지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급업체, 벤더들도 보고요. 금융기관도 보죠. 또 금융기관에서 저 회사에 돈을 빌려줘도 될까 말까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도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취향에 맞는, 구매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정보 이용자가 이제 누군가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럼 어떤 정보를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정보 제공 수단은 뭐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거냐?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요거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재무는 돈하고 관계된 모든 표란 뜻이고요. Financial Statement에서 FS 이렇게 표현한다. 다 같이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재무제표가 FS냐? 이거 절대 안 납니다.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재무제표를 FS라고 한다. 또 재무제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 정보 제공 수단이 이제 재무제표, 돈하고 관계된 모든 표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배우자를 만난다고 한다. 누가 소개팅을 시켜준다.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요새는 제일 먼저 묻는 게 잘생겼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인이냐? 이쁘냐? 남자는 이쁘냐? 여자는 잘생겼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잘생긴 게 중요하고 이쁘게 중요한 게 물론 요새 같으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뭘 물어보고 싶나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죠? 부자냐? 부자냐? 그 다음에 돈 잘 버냐? 요걸 물어보죠.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부자냐?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자야. 우리 조직 부자야. 그 조직이 부자야? 그 회사 잘 나가? 돈 잘 벌어?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아? 얼마나 있어? 이런 걸 보는 게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즉,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 나타내주는 표, 그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어요. 밸런스 시트에서 균형 잡힌 표, 대차, 대변과 차변을 나타내는 표 해서 대차대조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 돈하고 관계된 상태가 어떠냐 이걸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냐, 부채는 얼마냐, 자본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묻는 표가 재무상태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뒤에 또 한번 자세히 재무상태표 파트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까먹고 있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손해가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돈을 잘 버냐, 지금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건 재무상태표고요. 자, 돈을 계속적으로 잘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느냐,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다. 옛날에는 PL, Profit and Loss 해서 손익계산서 말 그대로 영어로 손해가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다. 그래서 I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 앞에 보면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돼 있어요. 포괄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익계산서 하셔도 되고요. 또 포괄 손익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 손익까지 포함해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고요. 포괄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다. 그래서 포괄 손익이 있으면 손익계산서 맨 마지막에다가 포괄 항목을 플러스 시켜서 작성하는 표가 포괄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 작성하셔도 되고 합쳐서 작성해도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현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많이 나가느냐, 얼마나 처음엔 얼마가 있었고 그 기중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그래서 현재 얼마가 남았고 이런 내용들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한 표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표가 현금 흐름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한 바가 없고요.
그런데 이걸 다 끝난 다음에 설명 안 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잘 모르시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뒤에 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올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자본 변동표. 자본이 뭐냐면은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전이다. 주인님이 낸 거다. 자본금이 얼마야? 회사 같으면 그 회사 자본금이 얼마야? 이렇게 묻죠. 자, 주인이 낸 돈, 즉 주인이 누구죠?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됩니다. 주주. 그래서 주주님이 내신 돈이 자본이에요. 자, 이 회사는 누구 거라고요? 주인님 거죠. 주인님이 누구요? 주주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님이 궁금해하는 상황을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게 자본 변동표다. 이렇게 4가지 내지 5가지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간혹 시험에 주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이 거의 주석 아니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옵니다. 왜? 옛날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무제표의 범주에 넣었어요. 옛날에는 재무제표의 범주에 넣었는데 지금은 재무제표의 범주에서 빼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문제를 구성하기 상당히 쉽겠죠. 옛날에 그냥 상식만 갖고 있던 물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답은 뭐다? 주석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회계의 목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그랬고요. 자, 어쨌든 이제 표는 우리가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들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회계 약속과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분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계를 되게 무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회계 목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할 거예요.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뭐다? 분계라고 했어요. 즉, 그럼 분계를 똑바로 안 하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분계를 제대로 해야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의 논리에 대해서 회계의 논리죠, 그걸 잘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회계 약속과 분계 원리를 보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쭉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은 차변과 대변이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변을, 그래서 우리가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예를 들어 이유키다. 그럼 이유키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날 때, 자, 이 친구는 앞으로 이유키라고 부르기라고 약속을 한다. 누구든지 저를 보면 이유키라고 불러라. 라고 천명을 하고 그렇게 정부에 공식 문서에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호적이죠. 그러면서 주민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태어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이유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에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기재를 하는데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 차변은 왼쪽입니다.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부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 2에서 말하자면 유리하면 차변에 쓰자, 불리하면 대변에 쓰자. 이게 회계 논리입니다. 이게 회계 논리.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유리하면은 왼쪽에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불리하면 오른쪽에 쓸 거예요. 그런데 칸이 몇 개요? 왼쪽과 오른쪽 2개 있어요. 2개 있다 보니까 자, 왼쪽에는 유리한 것이 좋은 것이 들어오거나 증가가 되면 왼쪽에 쓰기로 약속을 했죠. 유리한 것이 들어오면 왼쪽이다. 자, 불리하면 그러면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차변에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게 들어오면 차변에 씁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그 결과치가 왜 발생했는지를 반대편에 쓰자는 얘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게 들으면은 차변에 쓰는데,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변에 쓴다. 자,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한 게 발생하거나 유리한 게 나가면 어디다 써야 되죠? 오른쪽에 써야 됩니다. 오른쪽에 쓰는데, 자, 그럼 오른쪽에 쓰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차변에 쓴다. 요것이 회계 논리다, 회계 약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분계 연습을 한번 할 텐데요. 자, 유리하면 왼쪽, 불리하면 오른쪽. 그런데 반대편에는 그 원인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헷갈리시면은 야구선수, 일반적인 오른쪽 잡이가 야구선수가 공을 얻은 쪽으로 왔죠? 공은 왼쪽으로 봤습니다. 자, 공 좋죠? 자, 공을 잡았어요. 그럼 내보낼 때는 어떻게? 왼쪽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꺼내서 오른쪽 손으로 공을 던집니다. 공이 나갈 때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나가요.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공은 자산이다,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올 때는 어느 쪽? 왼쪽, 나갈 땐 오른쪽이다라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회계는 아주 평안해집니다. 기본적인 내용에선 다 편안해진다. 자, 그래서 분계 방법을 한번 예시해 보겠는데요. 간혹 책에 어떤 책엔 거래에 팔려서다, 뭐 8, 90%가 거래에 팔려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무식한 책에선 분계 법칙이다. 이건 법칙이라는 게 아니죠. 논리예요. 우리가 약속입니다. 유리한 게 들어오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원인을 쓰기로 했고요. 자,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자, 나가면서 왜 나갔는지 그 이유를 왼쪽 차변에다 쓰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분계의 논리고요. 이게 회계 논리입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설명하는 내용 한 번만 들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왼쪽에 자산이 들어왔어요. 자산이 뭔가요? 돈 될 만한 거, 앞으로 돈 될 거. 나한테 좋나요? 나쁜가요? 좋죠. 자, 자산이 들어왔어요. 어디다 적어야 돼요? 왼쪽에 적으셔야 되죠. 자산이 들어오면 왼쪽에 적는다. 자, 그런 다음에 자산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지? 첫 번째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죠. 자산이 감소해도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더라. 예를 들어 내가 현금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죠. 현금을 예금했다. 자, 현금은 나갔죠. 예금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예금 어디에 기재가 돼야 되죠? 예금 왼쪽에 자산의 증가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증가했지 보니까 현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즉 현금이 밖으로 나갔죠. 나간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가 예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현금은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하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자, 그럼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왜 돈이 들어왔나 봤더니 부동산 팔았다. 부동산은 내 입장에서 돈 될 만한 거, 앞으로 돈 될 거죠. 부동산이 나가니까 현찰이 들어오더라. 자, 자산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나 보니까 자산이 감소했다. 내 장부에서 부동산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를 한번 들어보죠. 자산이 증가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죠. 대출 받았다.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통장에 일단 돈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나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았죠. 대출. 차입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아,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차입은 뭐죠? 부채라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언젠가 돈을 갚아야 될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간 게, 앞으로 돈이 나갈 거,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줘야만 하는 게 바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죠. 자본이 증가한다. 주인님 회사 입장을 따질 때, 자,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주인님이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을 했습니다. 자, 주인이 내는 회사의 주인을 우리가 주주라고 하고요. 주인님이 회사에 납부한 본전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본금.
자, 물론 자본금은 이제 주식의 형태로 분할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자산이 증가했다. 왜? 자본이 증가하더라. 주인님이 돈을 납부했더라. 자, 왜 근데 이 친구들이 오른쪽에 기재가 되느냐? 자, 부채가 증가했다.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부채 갚아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했다. 언젠가는 주인님한테 자본금 돌려 드려야 됩니다. 물론 거의 영구자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회사를 청산한다. 망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주인님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더라. 또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한 대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차를 한 대 팔면은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고 물론 자동차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이다,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은 음식을 팔았다. 그럼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왜 돈을 주나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값을 지불하는 거죠. 음식점 입장에선 그걸 매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자기가 주된 업종에 해당되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 반대급부로 이제 돈이 들어오죠. 그 돈 들어오는 거에 반대급부로 내가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매출 또는 수익이라고 표현하더라. 아, 돈이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이 증가 어디? 차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게 대변이라는 거, 요 경우의 수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들어보죠. 자산이 감소할 때 우리가 자산의 증가, 부동산을 파니까 부동산이 나가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부채의 감소가 돼도 자산이 감소가 되더라. 자, 차변에 부채가 감소됐다. 자, 자산이 감소됐다. 예를 들어 대출 받은 거 있죠. 1,000만 원 대출 받았다. 대출금 갚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금 갚으면 돈이 나가죠. 어디로 나가나요?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왜 나갔나요? 대출금, 차입금 갚았습니다. 즉 차입금이나 대출금이 감소라죠. 아, 부채가 감소해도 자산이 감소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주인님이 낸 돈 반납했어요. 그럼 어떻게? 자본이 감소했다. 그 대신 돈을 줬다.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했다.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냈다. 어때요? 돈 나갔죠? 왜 나갔어요? 전기요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금 냈어요? 돈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핸드폰 요금 냈잖아. 이렇게 비용이 발생해도 자산이 감소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거래 판례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 차변에 대변에 네 가지씩 각각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러한 거래들이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들을 이 분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면 차변에 적고요. 이런 내용이 발생하면 대변에 적는다. 요것을 거래 판례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뭐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이 거래 판례소를 암기를 안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한테 유리한 게 들어오면 왼쪽, 그 이유는 오른쪽. 그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게 나가면 오른쪽, 그 이유는 왼쪽.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굵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회계의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가 있고 정보 제공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그랬고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즉 손해가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 요걸 이제 따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자산, 부채, 자본에서 요걸 T자로 한번 넣고 이렇게 분류해 보시면 어때요?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기업의 자산이 자산 상태, 부채 상태, 자본의 상태 요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재무상태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수익을 오른쪽에 적고 비용을 왼쪽에 적습니다. 이것이 손익계산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계만 제대로 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요 윗선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요게 재무상태표가 먼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 항목만 따로 끄집어내서 작성하면 이것이 손익계산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순환과정. 회계는 계속적으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는 머리가 좋으신 분은 조금 하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적당히 좋거나 조금 나빠도 회계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회계는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게 아니고 계속 매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과목이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돌고 계속적으로 돌죠. 그래서 어떻게 도느냐? 요거 여러분들이 이 순서 시험에 가끔 납니다. 그래서 순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크게 어렵진. 자,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 뭐냐? 결국은 전기, 옮겨적기 및 재분류. 회계는 간단합니다. 잘 옮겨 적으면 돼요. 똑바로 빼먹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잘 옮겨 적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분리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거래가 발생한다. 거래 발생. 거래가 뭐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우리가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무상태나 손익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래가 발생되면 이것을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걸 거래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거래가 발생하자마자 뭐 한다? 우린 즉시 분계를 하면 됩니다. 분계. 자, 그래서 즉시 거래가 발생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나한테 유리한 게 들어오면 왼쪽 차변 나가면 오른쪽 그리고 그 이유, 원인을 반대편에 기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계를 하는 거고요. 분계를 분계장에다 하기도 하고 전표라는 양식에다 하기도 합니다. 전표 이렇게 조그만하게 돼 있는데요. 요새는 다 이제 컴퓨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다 돼 있죠. 자, 어쨌든 이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한다. 단순히 그걸 어디다 할 거냐? 전표에다 할 거냐? 분계장에다 할 거냐? 뭐 그 차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거래가 발생하면 뭐 한다? 분계한다. 분계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걸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는 뭐다? 차변과 대변으로 각각 차변의 결과, 대변의 원인, 대변의 결과, 차변의 원인 이렇게 나눠서 적는 게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단순하게 나눠 적는 게 분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를 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원장이라는 데다가 또 옮겨 적어요. 단순히 분계한 내용을. 자, 원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눈에 보이는 건 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교탁. 요것도 자산이죠. 교탁. 요걸 이제 또 책상 어때요? 요것도 자산. 의자. 또 뭐 에어컨. 그 다음에 저렇게 TV,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죠. 다 자산인데 워낙 자산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금 계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비품 이렇게 불러요. 물론 따로 교탁이 많으면 교탁, 에어컨 따로따로 다 했다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만 합쳐가지고 그냥 비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다 우리가 계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로 통일을 하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다, 또 차량 운반구다, 비품이다, 또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계를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분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분계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현금은 현금장부에,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겠죠.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또 무형자산에 예를 들어 영업권이 있다, 영업권 따로, 특허권 따로, 또 비품,
차량 운반구, 차량도 종류가 워낙 많죠. 그러다 보니까 타는 거하고 운반구 두 개를 다 한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각각의 그룹핑을 해가지고 걔한테 이름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게 계정입니다. 계정. 자, 그 계정별로 쭉 현금은 현금끼리,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끼리, 그 차변과 대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차변과 대변 있는 그대로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갖다 적는 게 우리가 원장이죠. 원장. 원장에 옮겨 적는데요. 원장의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계정, 전체 합계 원장이다. 그래서 총 계정 원장이라고도 하고 그냥 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회계 부서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분기하고 분기한 다음에 원장에 그대로 옮겨 적는 단순 무식한 작업입니다. 그냥 그대로 거래가 발생했다. 분기하고 옮겨 적고 분기하고 옮겨 적고 분기하고 옮겨 적고 요거만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보통 뭘 한다? 결산을 한다. 그렇죠. 결산을 한다. 그래서 회계부서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바쁘진 않고요. 자, 요게 1년 내내 하다가 결산 과정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시산표가 뭐냐? 시험 삼아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삼아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다. 자, 그런데 요 앞에 보니까 수정전, 아직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를 만들어 본다. 자, 시산표가 뭐냐? 시험 삼아 작성하는 표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계정 과목, 여기 원장이죠. 원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예를 들어, 자, 아까는 현금 하면 현금이 하루에 뭐 10건, 20건도 있고 1년에 뭐 몇천 건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합계 잔액만 우리가 추립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니. 그래서 차변은 현금 계정은 차변에 들어온 거고 대변은 나간 거죠. 그래서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빼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잔액만 갖다가 대변에 잔액이 있으면 대변에다가 잔액만 갖다 적는 게 이제 잔액 시산표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적으면 합계 시산표고요. 합계하고 잔액을 같이 적으면 합계 잔액 시산표다. 그래서 시산표는 그냥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잔액과 합계를 계산해서 그대로 갖다 계정 과목별로 쭉 정리한 표가 시산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정전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단순하게 옮겨 적은 거예요. 자, 한 표에다 그냥 한 줄에 딱 하나씩만 들어가겠죠. 자, 그것이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자, 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왜? 원인과 결과를 항상 똑같은 금액을 적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치 안 한다면 내가 잘못 이기, 전기를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본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지 지금까지 잘못된 거를 그 다음 단계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찾기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산 분계를 합니다. 자, 그동안 미뤄놨던 우리가 숙제들을 쭉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미뤄놨던 숙제들을. 뒤에 이제 결산 사항이 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분계를 합니다. 결산 분계를 또 한 번 해요. 지금까지 미뤄놨던 거, 빠진 거 이런 내용들을 살펴서 우리가 분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연 계정, 발생 계정 내역의 분계를 한 후에 또 옮겨 적습니다. 어디다가 또 이 원장에다 또 옮겨 적는 거예요. 원장에다 옮겨 적고, 자, 분계한 다음에 원장에 또 옮겨 적었어요. 그럼 이제 또 한 번 뭐 해야 되죠? 또 시산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아까는 수정 전, 지금은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자,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 분계 또는 수정 분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듭니다. 자, 끝났어요. 사실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면은 이 내용 중에서 쭉 이제 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표에서 사실 재무상태표 항목은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 항목은 손익계산서로 옮겨 적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일은 뭐예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분계하고 그 다음에 옮겨 적고 한 번 분계 더 하고 또 옮겨 적고. 자, 이미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가 나와요. 그냥 여기서 재무제표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재무상태표 항목, 즉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 항목은 수익과 비용은 그냥 수익과 비용끼리 따로 모아서 한 표다 딱 그리면 그것이 바로 손익계산서가 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기하고 옮겨줬고 분기하고 옮겨줬고 몇 번만 하면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끝났어요. 재무제표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 분계를 한 번 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감 분계, 또 분계를 하죠. 자, 임시계정, 명목계정을 마감한 후에 분기하고 또 옮겨 적는데, 분기하고 또 옮겨 적. 또 분계를 해요. 자, 뒤에 이제 살펴볼 거니까. 자, 어쨌든 분계를 한 다음에 또 옮겨 적는다. 그 다음에 마감 후 시산표를 적는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선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역분계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면 사실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마감 분계는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뒤에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임시계정이 뭐냐면 손익계산서 계정이 임시계정이에요. 영구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 영구계정이다. 자, 현금계정이 그 다음에 1월 1일 있다가 12월 31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 딱 자정이 지났는데 현금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과 자본과 부채와 자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항목은 우리가 보통 연 단위로 계산을 하죠. 그래, 올해 매출액이 얼마냐? 올해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올해 이익이 얼마냐? 요걸 묻는 거고요. 자, 내년에 가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요. 제로 베이스.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항목은 보통 임시계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은 우리가 영구계정이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일단 따라가세요. 1장까지는 그냥 쭉 여러 번 반복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시 끝났어요. 마감 분기하고 시산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것이 올해 중에 결산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12월 31일까지 다 이것을 하고요. 1월 1일 날 역분계를 합니다. 역분계. 반대 분계를 역분계라고 그래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역분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 왜 하냐? 쉽게 하려고, 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역분계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요게 1년 내내 이거 하고 결산 과정에서 이걸 한다. 그 다음에 역분계다. 요걸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쭉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쭉 어떻게 이게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중요하죠. 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주로 묻죠. 요 순서를 주로 묻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맞는 순서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처음엔 어렵더라도 뒤에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 과정을 쭉 한번 밟아갈 거예요. 이 과정을 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밟아갈 거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재무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